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에 일단은 정답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들이 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요. 우선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의 진행 과정은 총 7주에 거쳐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 일정에 보면 7주차가 8월 25일로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8월 18일이죠. 예, 8월 18일로 일단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7주에 거쳐가지고 대부분 다 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진도가 좀 조정이 될 만한 게 딴 게 아니고 4주차하고 5주차에 아마 진도가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익 집단을 좀 위로 올려가지고 당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고 선거제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와 통치구조 중간에 이제 진도에 따라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아마 이 표 진도대로 나갈 테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기획 내용학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비슷한 개념들을 좀 구별해서 비교를 해서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주요 개념들이니까 그 개념들이 어떤 맥락에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숙달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포인트를 한 2가지 정도는 둬야 돼요. 일단은 개념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암기를 할 때 그리고 분석적이고 이미지화 시켜서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그 맥락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시험에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셨다가 시험장에 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정치의 개념과 본질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잘 비교하는 거. 그래서 디베르지가 이야기했던 정치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이해하는 게 일단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3페이지부터 전개가 되는데 그 3페이지 내용들을 조금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를 현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현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2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그 중반에 보면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라고 해서 국가 현상설, 권력 현상설,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 요 3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당연히 집단 현상설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주류 정치학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책이 이 집단 현상설에 따라 책 내용이 거의 서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단 현상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어떤 내용들과 연결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뭐 그것으로 일단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1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정치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정치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려면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로 뭐냐? 정치죠. 정치.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정치는 일단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 공동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래적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기본적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적 관심사라는 이야기는 사적인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공적 관심사라는 이야기는 정치는 원래 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적 관심사는 이런 거예요. 사적 관심사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건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의 정치죠. 그런데 서울시, 서울특별시의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아시겠나요? 쓰레기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뭐예요? 공적 관심사잖아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걸 이제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분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였는데 그런데 그게 4분이 핵심입니다. 그죠? 4분이 핵심이었는데 바로 지금 이제 공적인 관심사로 시작됐던 건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현실주의 정치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라즈웰이 이야기했던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분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배분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현실주의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항공기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국방 예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복지 예산은 줄어드는 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의 의미를 규정할 때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치의 의미를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현실주의 입장의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턴의 의미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아시겠나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권위적인 배분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스턴에 따르게 되면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이제 이 권위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 권력.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쨌든 분배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정치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정치 엘리트는 분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치 엘리트 결정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분배 결정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권위를 인정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국민들이 동의한 권력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정당한 권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냐 아니면 정당한 권력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다. 그러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 제도가 바로 뭐예요? 정치 제도죠. 정치 제도. 자,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들을 관행적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정치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한 가지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위 주체로 본 정치입니다. 그죠? 행위 주체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일단은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건 통치권에 의한 정치가 일단 가장 오래된 거죠. 그럼 이 통치권을 누가 가지느냐? 국민들이 가지지는 않잖아요. 통치 권한은 바로 통치기구, 국가, 아니면 군주, 아니면 소수의 정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권을 오랫동안 행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대사회가 되면서부터는 바로 개인 및 집단의 정치라고 하는 데 강조되는데, 특히 이제 개인보다는 사실은 집단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게 바로 미국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주체를 뭐로 본다고요? 집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집단. 자, 그렇게 하고 이 집단 중심의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전제로 하냐?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체계를 전제로 합니다. 정치 체계 속에서 집단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바로 정치 체계론이다. 라고 하는 거. 정치 체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하는 이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는 그냥 간단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행하는 것이 정치다 이 말이죠. 아시겠나요? 국가가 행하는 것이 곧 정치다. 권력 현상설 같은 경우에는 권력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배와 복종이 곧 정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나요? 지배와 복종이 곧 정치다. 집단 현상설은 집단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것, 집단들끼리 경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아시겠나요? 그럼 집단들이 상호 경쟁, 이걸 왜 하는 거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현실주의에 부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들이 정치적 상호작용을 한다.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가가 행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정치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피켓 들고 청와대 앞에 서 있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그 정치입니까?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잖아요. 그냥 국가현상설을 만약에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정치 주체의 정치적 행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큰 문제는 행정하고 정치의 구별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과 정치의 구별이 어렵다. 행정과 정치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현상설을 하게 되면 정치의 다양한 정치활동, 역동적인 정치활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와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보는데 문제는 이제 권력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건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정치 권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 권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권력 관계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권력 관계는 존재한다. 그럼 도대체 정치라고 하는 것의 독자성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존재를 해도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게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지배와 복종, 권력 관계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신앙에 의한 복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해서 복종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복종의 이유는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 권력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집단현상설입니다. 그죠?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은 미국의 정치, 바로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정치의 문제는 개인과 국가의 문제였잖아. 개인과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대립관계가 아니고요. 집단 대 국가의 대립관계. 예,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일단 전제로 놓고 정치를 분석하는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단과 그 다음에 국가, 정부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잖아.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어떤 집단들, 그 다음에 이제 정당들 이런 것들 통해 투입을 하게 되고 그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집단들과 정당들이 서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정부 안에서 어떻게 되죠?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거냐면 투입, 전환. 전환은 어떻게 맡아서 하는 거죠?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까? 입법부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죠? 그렇죠. 집단들의 주장을 법률로. 그 다음에 행정부는 집단들의 주장을 집행으로. 그 다음에 사법부는
예,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게 산출이죠. 그럼 이와 같은 산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게 환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정치적 행위가 주고받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를 주고받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추미애 대표가 뭐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정당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투입을 할 때. 이번에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하고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 없다. 임명 처리를 해야 된다. 임명 처리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선가 의논을 하겠죠. 입법부에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청문회잖아요. 그죠? 청문회.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산출이라는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임명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지. 환류를.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뭐 임명 처리할 수도 있고 임명을 계속 강행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집단현상설이라고 한 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투입과 전환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의 관계는 서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정치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죠. 다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 이쪽은 투입이고 이쪽은 뭐예요? 전환과 산출을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국가를 바라볼 때 집단 중에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 중에 하나. 이게 집단 현상설이 바라보는 국가입니다. 그죠? 아시겠나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집단 현상설의 한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도 역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전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보면 국가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잖아요.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 되고 집단들한테. 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업. 기업에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 나가겠다면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집단 현상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 무시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정치는 오직 국가만이 가지는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여러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씩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뭐가 자꾸 보여야 돼요? 집단이 보여야 되죠.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집단. 그 다음에 여러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그 다음 기업 내부의 갈등 조정을 위한 노사협의회,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이 전부 다 뭐죠? 집단이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모두 정치라고 할 수가 있다. 국가도 다른 일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주체를 무엇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치의 주체를 제시문은 집단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강조했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단체를, 사회 집단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고 여러 집단들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다 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집단을 통제,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이 이제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크게 나누어서 이상주의, 현실주의인데,
이 이상주의적 입장의 정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상주의적 입장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건 정치는 도덕을 지향해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루는 행위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바람직한 것, 옳은 것.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거, 옳은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정의,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질서,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걸 정치가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이상주의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치를 수단이나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뭐예요? 어떤 도구나 수단을 보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단인 거지. 정치 권력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정치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주의 정치관에서는 당연히 정치는 뭐예요? 투쟁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화적이고,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도 이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행위, 이게 바로 이제 정치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거기 현실주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실주의적 권력투쟁으로 정치를 강조한다.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지는 게 정치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라고 하는 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정치는 결국 뭐냐? 배분을 위한 방식에 불과합니다. 아시겠나요? 나누어 주는 거. 누가 가지는 거. 이게 이제 결국 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 양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이건 나중에 차차 정치 사상 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는 처음에 모두를 위한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공동체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를 봤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차 어떻게 된 거죠? 정치 공동체를 건설한 거, 모두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면 정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이 무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상태로 바뀌냐면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 이 관점은 이제 정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개인을 중시한다는 말은 개인을 우대한다는 이야기 아니지. 무슨 말이야? 너의 꿈과 욕망을 마음껏 펼쳐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정치 공동체는 너의 꿈과 욕망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래서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이 흐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근대 이전은 당연히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로 한번 봅시다. 근대 이후에 보면 현실주의적 정치관. 마키아벨리부터 시작됩니다.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켰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공적 결정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죠? 공적 결정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정치관의 핵심이고.
그 다음 라스웰의 정치관을 쓴다면 뭐가 들어야죠?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아시겠나요?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공적 결정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복종을 하려면 당연히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당성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자발적 동의와 복종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일선의 현실주의 정치관이 나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과정이다.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 내려봅시다. 정치는 결국 뭐죠? 분파이죠, 그냥. 매번 하는 이야기는 분파입니다, 그냥 정치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의 정치는 사회의 조정 과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정치의 의미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건 집단 현상설,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 정치의 의미, 희소한 가치 권위적 배분, 이 말 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의 양면성,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정치 사상입니다. 그렇죠? 자,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죠. 몸을 좀 한번 풀어보시죠. 너무 오래 쉬었죠. 2주간 방학을 하니까. 자, 정치사상. 사회계약론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부분 나오면 한 2년 연속 내지는 3년 연속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사회계약론이 작년에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계약론은 2년, 최소한 올해까지는 사회계약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일단은 좀 꼭 이해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모두를 위한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정치 사상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리스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정치 사상이에요. 포리스 민주주의 위기. 요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리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 정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지? 중우정의 상황이죠. 중우정의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대중들이잖아. 중우정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대중.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중우정을 극복해야 되잖아. 그러면 중우정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렇지. 어리석고 지금 현재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대중. 이 변덕스러운 대중을 바꿔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주장했던 건,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건 당연히 뭐냐면 시민 덕성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시민 덕성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시민 덕성을 이제 갈구면 시민 덕성을 바꾸면 중우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 덕성이 또 나빠지면 어떻게 돼? 시민 덕성이 또 나빠지면 또 중우정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럼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혼합정치사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사상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시민덕성하고 혼합정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시민덕성과 혼합정치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변덕스러워 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덕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지? 법치. 그러니까 혼합정체를 한다는 말은 공화정의 이야기고, 이 공화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법치죠, 법치. 이게 준법이잖아.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대그리 정치화상의 핵심은 시민덕성, 혼합정체, 법치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시민덕성에 대해서 플라톤은 어떻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플라톤이 생각했던 시민덕성은 뭐예요? 본성대로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성대로잖아. 각자의 본성에 따라 역할 수행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본성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성,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 욕망. 기억나시죠? 이성이 강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은 군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 풍부한 아이들은 생산에 열중해야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준법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관행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 그 관행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폴리스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폴리스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너희들이 고기를 막 먹을 때 폴리스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관점을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르쳐주기 위해 정의라는 걸 만들어내잖아. 그 일반적 정의가 뭐냐면 오늘날 헌법에 유사한 거예요. 헌법과 유사한 거. 이해가 되셨나요? 일반적 정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준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폴리스도 아끼고 네 몸도 아껴라. 폴리스도 아끼고 네 몸도 아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중용적인 태도입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결국 뭐냐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시민덕성의 개념은 어떤 관점이냐면 공동체가 우선이고 개인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들끼리의 조화, 구성원들끼리의 조화. 조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에요. 이 조화를 이제 설명하자면 바로 이 조화가 중용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정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지? 플라톤은 군주정하고 그 다음에 민주정이죠. 민주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그래서 저거는 다수정, 민주정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을 이야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정, 귀족정, 그 다음에 민주정입니다. 거기 책의 교재에 표현된 거 보면 이게 뭐 법을 전제로 하면 이거고 이거 저거 돼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소수가 지배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지배가 뭐냐. 1인이 지배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1인의 지배가 무엇이냐. 이걸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정이나 중우정이나 거의 같은 말을 썼어요. 민주정도 어떤 경우에는 좋은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만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1인정, 그 다음에 소수가 하는 과두정, 그 다음에 다수가 하게 되면 다수정. 다수정이 대표적인 게 바로 민주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핵심이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한 가지 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만 되는 게 아니고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민주정도 있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걸 따르게 되면 분명히 다수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건 시민덕성이 전제로 되어 있을 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죠. 전문가에 의한 정치. 이 관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누가 쓴 거죠? 승자가 쓴 겁니까? 패자가 쓴 겁니까? 승자 썼죠. 그럼 승자 입장에 자기의 권력을 경고하려면 소피스트 애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들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들죠, 당연히. 전문가에 의한 정치가 옳다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발전된 역사 설명하고 해석을 할 때 소크라테스는 과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입장은 적어도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은.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 초상화를 보면 알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추남이에요. 생긴 것도 못생긴 데다가 또 귀족 출신도 아니야, 얘는. 근데 도대체 귀족 출신도 아니고 생긴 것도 모자라는 얘가 왜 지금 현재 가장 고대 성인으로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강자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크라테스 정치사상이 굉장히 입맛에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전문가에 의한 정치. 그래서 지금까지 대의제가 나온 거잖아. 대의제가 계속 강조되잖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저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것도 뭡니까? 소크라테스에서 뭐 너의 무지를 알라 이런 것들은 그냥 철학 이야기고 정치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주정보다 뭐죠? 민주정을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핵심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전문가에 의한 정치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정치. 됐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5페이지에 2번 소크라테스 정치사상에 희소가치에 둘러싼 갈등의 심화로 인해 위기에 빠진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을 했는데 권력과 불을 둘러싼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바로 폴리스가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지? 정치가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그럼 정치가 왜 무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바보 같은 놈들만 계속 뽑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추첨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를 통해서 뽑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검증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바보 같은 애들만 계속 뽑는다는 이야기잖아. 그 당시에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그 국가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군. 싸움 잘하는 장군을 뽑는 거지, 전문가를. 그것 빼고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어 현재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관련되는 통치의 원리, 현재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해 그토록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들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리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신체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나 선생 같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지 않으면 건강을 망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지. 다이어트 잘못하면 건강만 훼손하고. 뭐죠?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 약은 약사에게, 그 다음에 제조는 의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점에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전문가에 의한 정치, 통치 원리와 연결한다면 대의제. 그죠? 대의제. 자,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방안에 지혜로운 정치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전문가에 의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의제. 그러니까 이제 바보들 교육시키는 소피스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바보들한테 계속 바보들 욕망 추구만 가르치고 제대로 된 걸 안 가르치니까 소피스트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마술교사의 비유. 이걸 통해서 역시 전문가를 강조합니다.
선장의 비유를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포리스를 대단히 아끼죠. 예, 독배를 받아 마신 이유도 포리스를 위해서잖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겨우 플라톤한테 정해집니다. 자, 굉장히 못생긴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굉장히 잘생긴 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최고의 귀족이었기도 했고, 그 당시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다면 아마 진선미 안에는 최대한 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플라톤은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충격했다기보다 사실 분노를 하게 되죠. 나의 스승이자 연인이 사망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스승의 말이 옳은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스승은 글을 쓴 바가 없는데 스승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가 주장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중우정, 대중은 뭐라고요? 변덕스럽고, 그죠?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변덕스럽고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누구를 디스한 거냐면 결국 대중들을 디스한 거지. 시민들을 디스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치를 해서 이 모양 이 꼴하지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성의 정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성의 정치. 그럼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목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 덕성을 강조를 하고요. 그럼 시민 덕성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욕망 세 가지 중에 그렇죠? 세 가지 중에 가장 지금 이제 귀한 것은 뭐죠? 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비슷한 게 성경 구절 나오지 않나? 사랑, 소망 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라 뭐 이런 거. 귀한 건 사랑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성.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냐라고 하는 건데, 정의로운 국가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에 의한 정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정의로운 것은, 공동체가 가장 정의로운 것은 각자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수행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기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나눌 때, 이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존재론,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학, 그 다음 미학이잖아. 이게 전부 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플라톤한테 나온 거예요. 플라톤한테. 그러면 플라톤은 가장 아름다운 정치 공동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정치 공동체가 어떤 거지? 각자 역할에 맡아서 각자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가끔씩 있잖아. 왜 어디에 물건이 있고 어디에 물건이 딱 배치되어서 항상 이렇게 배치될 때 가장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가끔씩 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기준이 있는 거지. 그 아름다운 기준이 어떤 거냐면 각자의 역할과 수행에 따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정치 공동체, 가장 선한 정치 공동체,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국가냐면 좋은 국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국가는 좋은 국가, 유토피아. 그러면 좋은 국가, 유토피아는 어떤 거냐?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 역할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투는 이유는 결국 뭐야?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라톤은 뭘 없애야 된다 주장하냐면 사유재산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을 생산해서 공동을 나눠 가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그냥 간단히 여담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공포스러움을 가질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차 산업혁명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치부할 수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대학에서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요즘에. 난 그게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에 교재를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교재를 만들어서 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어떤 교재 지정해서 그 책만 달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존 두이가 이야기했던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존 두이가 이야기했던 반성적 사고가 근대화 과정이 필요했잖아. 그 정도 상황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과거의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럼 과거의 방식대로 못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해왔던 경험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데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의 방식은 열심히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자식들 장가 보내고 돈 모으고 이게 정상적이었잖아. 그런데 앞으로 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걔들은 지치지도 않아. 그 걔들이 누구죠? 로봇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을 해서 월급 받았던 이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로봇이 지금 이제 대체를 할 거란 말이지. 심지어는 바둑도 대체할 수도 있잖아. 알파고 1, 2가 막 붙어서 대국에서 승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지. 근데 이걸 이제 그럼 대신 일을 해주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정해졌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니까. 로봇이 그렇게 대체 생산했을 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강의 때 자주 소개를 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빼고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건 사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학습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앞으로 이런 사회에 살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뭘 공부를 해서 뭘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존 두이가 반성사고를 강조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그래서 과거의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꼰대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예. 지금 이제 꼰대들의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교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새로운 교사 형태를 앞으로는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새로운 학교의 형태를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연해져야 됩니다. 내가. 유연해져야 돼. 탄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탄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딴 거 아니죠. 뭐냐면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기본적으로 이제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뭐 바람직한 시민 덕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자의 본성대로 산다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각자의 본성대로 지금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 아름다운 국가라고 하는 건 좋은 국가. 정의로운 국가는 아름다운 국가, 좋은 국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이 경우가 아름답다. 그럼 정의로운 국가의 최선의 정치는 뭐냐? 바로 천인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인 정치, 그죠? 가장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최고의 전문가죠. 최고의 전문가. 쉽게 말하면. 천인 정치란 최고의 전문가가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 덕성이 도대체 뭐냐? 지혜, 용기, 절제. 이 중에서도 제일은 지혜라. 이 말이죠. 이 중에서도 제일은 지혜라.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플라톤은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로 팔리고 시라쿠스 섬으로 쫓겨나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반성을 좀 한 거죠. 아, 현재 나의 주장은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조했던 게 딴 게 아니고 혼합정, 법률에 의한 정치. 이 두 가지를 차선책으로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냈던 규범인 거죠. 아시겠나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법률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차선의 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문회 3부에 나온 것처럼 법률에 의한 정치에 요구된 시민 덕성은 다인 준법 정신. 그 다음에 정치의 어떤 형태는 혼합정. 그런데 민주정을 전제로 한 군주정을 결합시키는 방식.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체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는데 법과 지배자의 수. 그죠? 여기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플라톤이 무법지배, 1인 지배라는데 무법지배를 참두제라고 불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폭군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폭군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바람직한 정치체제라고 하는 건, 정치체제라고 하는 건 한 명이 다스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다스리거나 다수가 다스리거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법률에. 법에 근거를 두고 다스려야 된다.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정치를 할 때 그 정치의 모습은 혼합정이어야 된다. 아시겠나요? 법에 의한 정치를 하되 그 모습은 혼합정이어야 된다. 이 주장을 이제 플라톤은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톤은 기능론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기능론이 비판받는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집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억울한 건 아니고 진심은 뭐였죠? 이거였죠. 진심은 이거였지만 방식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엘리트주의나 전체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한 플라톤을 지켜봤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을 가르치지 않고요. 어떻게 가르치죠? 땅을 가르칩니다. 땅.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정치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잠시 쉬었다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